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의 첫 번째 그리고 신부전학회 제4차 디지털 헬스 연구회 웹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든 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영상 분석 AI 들어는 봤는데 이게 실제로 진료 영역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퀘스천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속속들이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훌륭한 연자분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 심포지움이 끝나실 때쯤 되시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박성지입니다. 첫 번째 연자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분은 이경준 교수님,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영상의학과 부교수님이시고요. 진료 분야는 의료인공지능, 영상처리, 컴퓨터 비전입니다. 학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 컴퓨터공학 박사와 박사님이시고요. 주요 활동은 이전에 삼성전자의 의료기기 사업부에 계셨고 현재는 분당 서울대병원의 영상의학과와 서울대학교의 응용바이오공학과에 같이 겸직 중에 계십니다. 이경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이경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 영상 AI의 간단한 원리하고 이제 이거에 어떻게 쓰이고 있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간단히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 지금 표지에 나온 그림은 지금 이 제목을 가지고 그 AI가 달리 AI가 생성을 한 그림인데요. 제가 재밌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뭐 휴먼 애너토미를 공부하고 있는 토끼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생성이 된 그림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AI가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1960년대, 50년대 이럴 때 이제 좀 처음에 시작을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한동안 발전이 쭉 없다가 80년대까지 발전이 쭉 없다가 2000년, 10년 들어서면서 이제 급격하게 발전을 해가지고 현재는 뭐 거의 챗GPT를 위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원리 위주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이제 간단한 좀 예제 내지는 이런 것들로 이제 머신러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머신러닝 자체는 저희가 어떤 주어진 데이터를 갖고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 때 저희 리그레션 예를 많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제 키와 몸무게 데이터를 가지고 키가 주어졌을 때 몸무게를 예측한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처음에 학습 데이터를 많이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키와 몸무게를 데이터를 조사를 해가지고 쭉 이제 준비를 해서 점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예측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예. 그 경우에 이제 이 경우는 사실 제일 간단한 거 선형으로 이제 이루어졌다 가정이 되고 선형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울기와 절편을 가진 이런 1차 방정식 형태로 이제 예측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최적화를 통해서 요걸 이제 조금씩 기울기와 절편을 바꿔가면서 어디에 이제 가장 에러가 적은지 관찰되는 값하고 실제 예측하는 값하고 이제 차이가 얼마나 이제 가장 작은 값들을 가지는 이제 기울기와 절편을 찾아가지고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이 모델을 예측 모델을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예측 머신러닝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실제 데이터에 왔을 때는 그 예측 모델 자체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우선 알고 예측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다고 하더라도 모양이 이제 굉장히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단순한 모델을 썼을 경우에는 이제 피팅이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데서 오차가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되겠죠. 피팅 모델. 오차가 크게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이제 너무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모델 자체를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하기도 어렵고 뭐 최적화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오버피팅 이슈가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가 단순한 모델을 조합을 해보자. 그래서 리니어하고 선형의 이제 단순한 형태의 모델이지만 이것들이 여러 개 조합이 돼가지고 하는 경우에 생각보다 간단하게 그 복잡한 이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는데 이 아이디어를 한번 그 뉴럴 네트워크에 머신러닝에 적용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기본 단위를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이제 기본 단위를 저희가 그 생물학적 뉴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따와가지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뉴런은
이 뉴런에 이제 자극이 여러 군데서 전달이 되면 이 자극을 모아가지고 일정 수준의 역치를 넘어가게 된 경우 다음 뉴런으로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비슷한 거를 저 아티피셜 뉴런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인풋 값이 들어왔을 때 이 인풋 값에 웨이트를 곱해주고 그것을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켜가지고 다음 단계를 전달시키는 이런 간단한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단을 보시면은 이제 x하고 w의 이제 벡터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x 제곱이나 이런 어떤 다른 형태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리니어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때문에 그 비선형의 성격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 선형의 성격으로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형의 이 조각을 가지고 여러 개를 중첩되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뉴럴 네트워크이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앞에 이전에서 보신 이런 형태를 모사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는 전혀 동일하지 않은데 어쨌든 개념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간단한 모델로 리니어한 모델로 복잡한 현상 내지는 그런 것들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다. 그래서 요게 이 하나하나가 지금 뉴런인 거죠.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 이렇게 뉴런이 돼 있고 그다음 레이어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별게 아니고 그런 레이어들을 많이 쌓아가지고 뭐 수천 개 쌓아가지고 깊게 만들어 놓은 게 딥 뉴럴 네트워크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한 블록들을 역할을 하는 블록들을 여러 개 중첩하고 쌓아놔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설명을 해 나간다. 이런 게 이제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런들을 많이 쌓아갈수록 이 복잡한 개를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분류해내는 어떤 머신을 만들다고 할 때 처음에 3개의 뉴런만 가지고 했을 때는 굉장히 러프하게밖에 표현이 안 되지만 20개의 뉴런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꼬아진 형태도 충분히 이제 설명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강점을 보여주는 이제 슬라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간단하게 중간에 하자면 그 머신러닝 레시피로는 데이터 모델 최적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제 그 뉴런이라고 하는 그 선형의 어떤 분류기 이 선형 모델을 중첩을 해가지고 복잡한 데이터를 설명하고 예측한다. 그리고 딥 뉴럴 네트워크는 딥러닝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깊은 많은 레이어를 사용한 뉴런 사용한 그런 네트워크이다.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메디컬 이미지 분야로 이제 가져와서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볼 건데요. 메디컬 이미지에서 보통 저희가 CAD죠. 보통 많은 컴퓨터 에이디드 다이그노시스인데 이 경우에 이제 대충 역할이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유방 초음파 영상인데 유방 초음파 영상에서 어떤 좀 의심이 되는 블럽이 어디 있느냐 일단 그런 거를 찾고 그다음에 각 블럽들이 이제 실제 캔서러스한지 안 하는지 이것들을 분류를 해내고 그다음에 그러면 캔서러스 한 경우에 그거의 모양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싶다. 이런 게 대충 CAD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제가 전공한 학문에서 이제 많이 다루던 내용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전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브젝이 어디 있느냐, 원하는 오브젝들이 어디 존재하는지 디텍션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존재하는 오브젝이 이제 분류를 해내는 거죠. 고양이를 찾는다고 하면은 고양이인지 아닌지 분류를 해내는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그것의 모양을 분류해내는 게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예. 그 중에 사실 제일 펀더멘탈하고 메인이 되는 프로블럼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 그림이 이제 고양이인지 아닌지 이제 분류해내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이고 오랫동안 도전해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다른 디텍션 같은 경우는 리전을 여러 개 제한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고양이인 걸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의 영상이 있을 때 픽셀별로 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게 포어그라운드인지 백그라운드인지 그 2가지를 분리하는 문제로 이제 치환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치환이 돼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이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로 오랫동안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이제 저희 휴먼이 인식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이지만 컴퓨터가 보기에는 이제 숫자의 그냥 배열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고양이인지 알아내느냐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오랫동안 도전했는데 저희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강력한 도구가 있으니까
그거를 적용시켜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30 x 30 정도 굉장히 작은 영상이거든요. 한 손톱 크기만한 영상인데도 그게 거의 디멘전이 한 10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처음에 입력이 1000개가 들어가고 그거가 또 많은 레이어 한 1000개 이상 몇천 개 몇만 개 된 레이어를 거쳐서 가다 보면은 이 계산량이 어마어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차원의 저주라고 이제 저희는 부르거든요. 컴퓨터 공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 잘 안 된 상태에서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작은 영상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뭐 병리 영상 이런 거는 한 영상이 막 1GB 넘어가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데 그럼 그 영상 자체는 애초에 러닝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이제 컨볼루션은 간단히 생각하면은 영상 일종의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저희가 필터 적용한다고 하면은 이 오리지널 영상에다가 일정한 크기의 필터를 이제 해당 위치에서 이제 그 웨이팅을 곱해가지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제 이 필터 자체는 계속 똑같이 웨이팅을 가지고 유지가 되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를 할 때 이 필터의 개수만을 예측하는 뉴럴 네트워크 설계를 하자. 이게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굉장히 아무리 큰 영상도 그냥 필터 사이즈 예를 들어 여기 3x3이면 그냥 9개의 필터 개수만 예측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그 디멘전을 확 줄이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뭐 정말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 그 필터들 개수만 쭉 측정을 하면 필터가 여러 개를 하는 거죠. 여러 개를 해가지고 이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이제 차 모양들이 다 나와 있는데 다 비슷한 조금씩 다른 필터이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지만 다 차 모양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쭉 나가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그 원래 그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적용을 했을 때 실제 이제 이게 자동차라는 확률이 이제 가장 높게 나오도록 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시 단순한 구조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존에는 접근이 엄청 어려웠고 저희가 컴퓨터 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하던 것들을 이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이게 2012년도에 나온 얘기인데 이제 그 뒤로는 완전히 뭐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전부 다 저런 방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네트워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컴포넷은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중간에 뭐 특징점을 뽑아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클러스터링을 기법을 여러 가지 개발을 해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적용을 해서 이게 자동차라고 뽑아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냥 두 가지밖에 안 줍니다. 그냥 데이터하고 마지막에 있는 라벨만 주고 나머지는 안에서 그냥 자동으로 학습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요거를 저희가 엔드 투 엔드 러닝이라고도 부르고요.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적용됐던 사례가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그 네이처 메디신에서 발표했는데 2020년도에 그 CT 영상하고 이 CT 영상에 멜리그넌트한 암이 있다 없다 요 정보만 가지고 러닝을 해가지고 거의 그 디텍션이나 다이그노시스 한 수준이 레디올로지스트와 난 인페리어하다 이런 결과들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 유명한 게 이제 이런 그 간이라는 네트워크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영상을 생성하는 네트워크하고 그 영상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해내는 네트워크 두 개를 이제 경합을 시켜가지고 두 개가 이제 서로 경합하면서 발전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제너레이트 네트워크가 이제 굉장히 진짜 같은 영상을 생성해낸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남자 얼굴을 여자로 바꾼다든지 그 반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재밌는 것들을 많이 했고, 그것도 이제 의료 영상을 가지고 왔을 때는 보통 MR의 이제 시퀀스를 짧은 것들을 갖고 굉장히 그 다른 시퀀스의 영상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은 노이즈 CT 영상의 노이즈를 많이 줄여낸다든지 아니면은 MR 영상을 CT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시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영상에는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됐었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영상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베일러블하게 라벨링이 된 영상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영상으로부터 러닝을 쭉 해서 그것들을 튜닝을 해가지고 쓰자 뭐 이런 아이디어들로 많이 이제 또 의료 영상 쪽에서 발전이 많이 트랜스퍼 러닝이 발전을 많이 했고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상뿐만 아니고 저희가 아까 처음에 첫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텍스트하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영상에서 텍스트를 설명하거나 텍스트로부터 영상을 생성해내거나 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 요게 이제 최근에 카카오 브레인에서 이제 나오게 된 이제 그 영상 엑스레이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서 판독문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이런 기계까지 이제 저희가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거는
의사 선생님들 위주로 주로 이제 데모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써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제 저 따로 또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둘 중 하나가 이제 두 개가 이제 메인 솔루션인데 이제 하나가 폐암을 진단하는 솔루션 하나랑 이제 유방암을 검진하는 AI 솔루션. 그래서 폐암 검진 솔루션은 흉부 CT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 레포트를 생성을 하고 있고요. 유방암 검진 같은 경우는 자동 유방 초음파로 타겟팅을 해서 AI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디텍션을 결과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을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속 대기를 하면서 이제 분석을 자동으로 시작을 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보통 이제 한 영상당 5분 정도 분석을 하게 되면은 한 판독의 초안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되겠고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이제 완전히 오토매틱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CT에서 촬영을 했을 때 바로 이제 전송이 돼가지고 분석이 시작이 되고 그 상태에서 레포트가 생성이 돼서 이제 팩스로 전송이 되는 부분까지 이제 완전하게 자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레포트 예시 화면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분석 레포트가 나오게 되고 위에는 이제 병변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 이제 저희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가 이제 과거 영상하고 비교도 자동으로 하게 되는데 과거 영상에서 그 해당 병변의 위치를 이제 같이 비교를 하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좀 큰 특징 중에 하나고 이제 그 해당 그 병변의 이제 위치에서 어떤 코로날 단면이라든지 세지탈 단면 같은 것들을 이제 동시에 보면서 바로바로 빠르게 이제 판독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디텍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거 구성하는 게 또 그 판독 효율성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이제 확인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 이게 그 팩스에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보여지는 화면인데 팩스에 이제 한쪽에는 그 레포트를 띄우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바로 그 해당 그 CT 영상의 단면으로 이동을 하게끔 그런 것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이제 판독을 할 수 있게끔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사 이제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여러 유리한 점이 많이 있다라는 점들이 이제 여러 연구나 실사용에서 이제 증빙을 많이 해주셨고 또 하나 솔루션이 이제 자동 유방 초음파인데 이제 자동 유방 초음파 자체는 그 수동 유방 초음파와 다르게 요 이제 스캐너 장비로부터 이제 한번 유방을 쭉 스캔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3차원 영상으로 리컨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고 판독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오퍼레이터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오퍼레이터의 어떤 기능성이 좀 디펜던트하지 않고 그다음에 재현성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 영상 자체를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 영상과 이제 비교도 가능하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 이제 이것들을 그 판독해야 되는 시간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CAD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CAD 솔루션을 개발을 하게 되었고 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고 이제 그 현재 국내에서 에이버스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GSK가 유일한데 이제 GSK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논문을 통해서 어떤 다이아그노스틱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성능 증명도 해내게 되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 뭐 레포트도 이제 비슷하게 나가게 되고 이제 뭐 어떤 유방의 대략적인 위치, 병변의 대략적인 위치라든지 그 해당하는 디테일이라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레포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이제 그 인베니아 장비의 이제 뷰어상에서 그 반영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뷰어상의 볼륨상에서 이제 바로 몇 개의 매스가 디텍션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해당 위치에서 이제 그 요런 녹색의 이제 점들이 뜨게 되는데 요걸 이제 클릭을 하게 됐을 때 바로 이제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하게 돼 가지고 이제 빠르게 이제 확인을 하면서 판독을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입처가 한 두 제품이 한 그 75개, 25개 정도 해 가지고 한 100군데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서울대병원 위주로 해 가지고 여러 병원들, 큰 병원들 위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AI가 이제 요게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뭐 당연한 말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AI 자체가 휴먼을 리플레이스 하지는 않는데 이제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휴먼을 이제 리플레이스 할 수는 있다. 사실 이게 원래는 이 휴먼이 아니고 레디올로지스트라는 문구가 먼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새 휴먼으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좀 놀랐는데 점점 이렇게 AI가 확장되면서 이제 범위도 확장되고 점점 쓰임새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저희가 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연자분께서 이경준 교수님께서 의료 영상 AI의 원리와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흉부 영상 AI의 임상 적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부 영상 AI의 임상 적용에 대해서는 메디칼 IP 김종민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인공지능과 의료 영상 물리학을 전공으로 하셨고 고려대학교 석박사를 지내셨고 주요 활동으로는 이전에 고려대학교의 연구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메디칼 IP의 R&D 리더로 계십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흉부 영상 AI의 임상 적용입니다. 우선 저희 메디컬 IP는 기존 한 100년간 유지되었던 의료 영상의 흑백을 인공지능 그리고 여러 하드웨어들과 함께해서 흑백의 시대를 종결하고 이제 컬러 시대로 넘어가는 거고, 이 컬러 시대로 넘어갔을 때 CT 같은 토모그래픽 영상뿐만 아니라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2차원의 엑스레이 역시도 이런 컬러화 시키는데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작년에 FDA 승인을 받은 CT 바디 컴포지션 솔루션 딥캐치입니다.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장기에서 정량적 수치를 뽑아내는 것도 있지만 원천적인 기술로는 100개 이상의 장기를 한 번에, 그러니까 1분 이내에 분할해주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실 저희는 엑스레이 영상을 3차원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 기술의 기반은 사실 제너레이티브 AI입니다. 사실 요즘에 생성형 AI로 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를 보시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곳에서 말을 타고 있는 우주인을 우주인의 사진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생성해주는 이러한 형태를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챗GPT가 있을 수 있는데요. 챗GPT한테 예를 들어서 체스트 엑스레이 영상을 3차원 영상으로 표현해줘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제너레이티브 AI와 메디컬은 상당히 간극이 좀 멀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메디컬 IP는 이 간극을 줄이는 연구, 개발, 그리고 이것들을 임상에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한 장의 CXR 영상을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에올타, 심장, 폐, 뼈 이런 여러 장기들로 분할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메디컬 IP의 기술 소개를 좀 잠깐 뒤로 하고 저희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은, 사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가지고 본, 머슬 그리고 여러 가지 팻 이런 것들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키 모탈리티 프레딕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사코페니아, 그리고 근지방증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오스테아토시스, 그리고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 그리고 지방간 같은 리버스테아토시스, 그리고 애뉴리즘, 칼시피케이션이 대동맥에 발생하는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키 모탈리티 프레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야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근감소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덱사 혹은 BIA를 활용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스테오포로시스를 위해서는 덱사 그리고 CT 등을 활용했어야 됐는데, 저희 이제 메디컬 IP에서는 CT 영상만을 가지고 이 총 5가지가 넘는 이러한 키 모탈리티 프레딕터를 예측하는 이러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엑스레이나 이제 흉부 CT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 예측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저희 메디컬 IP 기술을 활용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CXR에서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3차원 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앱도민 CT에서만 가능했던 이런 키 모탈리티 프레딕터에 대한 예측을 CXR 그리고 체스트 CT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복부 둘레 혹은 머슬과 팻의 매스, 그리고 본 미네랄 덴시티, 그리고 코로나리 아테리 칼시피케이션, 그리고 패티 리버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CT, 초음파, 덱사, 그리고 BIA 등 여러 장비를 활용해서 진행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디컬 IP의 솔루션을 통해서는 이 CT 영상, 이게 사실은
꼭 이 5개의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에서 촬영된 이 CT 영상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비세랄 이제 오베시티라든지 아니면 머슬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아니면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나 그리고 이제 CVD 리스크 혹은 패티 리버까지 한 번에 CT 영상에서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앞서 딥캐치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그리고 각각의 이제 골든 스탠다드로 여겨지는 특히 뭐 이런 방법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딥캐치 같은 경우에 패티 리버에서는 AURC가 0.8 정도 그리고 코로나리 칼시피케이션에는 0.8에서 0.9 이게 약간 성별과 나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근감소증에 있어서는 0.8 정도 그리고 이제 오스테오포시스는 0.9 정도 이러한 진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이러한 분석들은 사실은 L3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표적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자체 연구를 통해서 퍼블리시한 결과에 따르면은 당연히 L3 혹은 L2에서 가장 여러 가지 이 몸 전체를 대변하는 값을 보이긴 하지만 L1 혹은 T12 그러니까 체스트 CT에서 커버하는 범위에서도 상당히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또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인데 이제 트레이스 X라고 렁 캔서 스크리닝을 하는 이런 그 트라이얼이 있는데 최근에 네이처 메디신에 나온 논문에 보면은 바디 컴포지션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키 모탈리티 프레딕터를 예측했을 때 이 환자가 어떻게 예후가 진행될 건지까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연구 또한 바디 컴포지션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이경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병원에 쓰이려면은 단순히 이러한 좋은 연구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터페이스가 핵심이고요. 그랬을 때 저희 메디컬 IP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이상의 분석을 이런 환자 혹은 의료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리포트 형태로 이제 팍스에서 그러니까 CT 모달리티 촬영이 되면은 팍스에 자동으로 리포트가 붙어서 제공이 되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주요하게 설명드릴 부분 중에 하나인 CXR의 이제 생성형 AI 부분인데요. 사실 이 CXR에서 생성형 AI를 통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뼈, 렁, 뭐 베스큘라, 에어웨이, 에어타 그리고 심장까지 분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분할인 해낼 정보를 통해서 단순히 이 영상만 보는 건 아니고 이 영상이 3차원의 정보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렁이라고 하면은 렁의 볼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뭐 심장이라고 하면 심장의 볼륨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요. 에올타라고 하면은 우리가 에올타 애뉴리즘이나 다일레이션을 진단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러한 에올타의 디멘전 정보 역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은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렁 볼륨을 측정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플라시스모그라피나 뭐 CT를 촬영했어야 됐는데 그런 게 아닌 이제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는 CXR 한 장만으로도 렁 볼륨을 측정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외 추가적으로 허트 인라지먼트라든지 그리고 에오르타 애뉴리즘 다일레이션 그리고 오스테오포로시스 같은 것들을 3차원으로 저희가 CXR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풀 인스피레이션 그리고 이제 1초간 숨을 내쉰 거 그리고 이제 풀 익스피레이션인데 사실 이 값들을 통해서 우리가 COPD나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메디컬 IP의 그런 제너레이티브 AI를 기반으로 한 렁 볼루메트리를 했을 때 CXR 한 장으로 이런 COPD 진단 역시 가능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플라시스모그라피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역시 저희가 레디올로지에 제출한 논문에 의하면은 레디올로지와 이런 플라시스모그라피의 간극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이러한 기술로 이제 에디토리얼 코멘트에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렁만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 뼈나 이런 뭐 지방, 근육 등에 의해서 가려진 이런 패드를 렁만 추출해서 이런 다양한 리전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좀 더 잘 볼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넘어서 기존의 CXR 영상이 판독에만 활용됐다고 하면은 저희 이제 메디컬 IP의 T셉에서 렁을 추출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풀머너리 펑션 테스트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T셉 에올타가
에올타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애뉴리즘이나 다일레이션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심장을 이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심장 비대증 같은 질병 역시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아직 이니셜 리절트이고 아직 퍼블리시된 결과는 아니긴 하지만 이게 실제 CT 그리고 엑스레이와 비교했을 때 과연 엑스레이에서 선별적으로 다일레이션이나 애뉴리즘을 스크리닝 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결과를 봤을 때 저희가 스페시피티가 약 99%로 높은 이제 정확도로 CXR만으로도 에올타 애뉴리즘이나 다일레이션을 이제 스크리닝할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최근에 저희가 결과를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실은 데이터량, 그러니까 이제 이경준 교수님 발표에서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연구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 이미지, 그러니까 RGB로 구성된 일반 이미지에서 그것을 이제 의료 영상으로, 그러니까 일반 이미지에서 트레이닝된 거를 연속해서 의료 영상으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도메인 간극은 기존에는 이제 일반 RGB 영상이기 때문에 세 채널이 될 거고요. 하지만 의료 영상은 보통 한 채널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XR 영상을 보통 세 채널로 복사를 해서 넣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희 이제 메디컬 라이프에서 개발한 TSEP, 그러니까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한 이런 여러 가지 장기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각각 채널에 추가를 해주게 되면요. 기존의 CT에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엑스레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던 엠피제마 역시도 우리가 이제 디텍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량적 수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인터널 결과에서 0.9 정도로 엠피제마에 대한 높은 성능을 보였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런 인풋 채널에 다른 정보를 넣어줬을 때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에서도 0.9, 0.87로 거의 드랍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AI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에서 사실 드랍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일종의 노멀라이저 역할까지 추가적으로 해줘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에서도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이는 이러한 실험 결과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것 이외에도 사실은 CXR에서 저희가 뭐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센트럴 너브 시스템, 그리고 이제 복부 지방, 아니면 이제 피하 지방, 아니면 인터널 오건, 이제 간, 스플린까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CXR에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됐던 뭐 리버 스테아토시스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오스테오포로시스, 아니면 사코페니아, 마이오스테아토시스 같은 진단 역시도 이제 그러니까 CXR을 제너레이티브 AI에 활용해서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연구들을 뭐 AWS, 엔비디아, 그리고 케어스트림, GE 헬스케어 등과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연자분이신 김종민 리더님께서 흉부 영상 AI의 임상 적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뇌 영상 AI의 임상 적용입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JLKE의 최고의학 책임자이신 류위선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신경과 전문이시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박사를 하셨고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신경과 부교수로 계십니다. JLK 최고의학 책임자도 같이 겸임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를 모호하게 했는데요. 네, 저는 병원을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회사의 전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영상 분석 AI는 진료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실제 임상 의사로서 저희 인공지능 솔루션 알고리즘이 학습한 결과물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의 인공지능 솔루션들이 실제 임상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듣고 있는 다양한 그 비판들과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왜 알고리즘이 실제 리얼월드에서 아직도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나, 이런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대해서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뇌경색이라는 병은 특히 이제 타임 이즈 브레인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을 정도로 증상 발생부터 시술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결과를 보면 뇌경색 환자의 대략 한 3분의 2 정도는 시술이 불가능한 병원을 먼저 방문하게 되고요. 그런 환자들이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딜레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2005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2005년도에는 아마 심장혈관 질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2005년도에는 뇌혈관 질환 환자가 CT 찍고 혈전용해제를 정맥으로 투여를 하고 뭐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안 뚫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뚫리면 다행이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게 20년 동안의 시간이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관류 영상이니 뭐 확산 강조 MRI 영상이니 혈관 영상이니 해석해야 되는 영상이 너무나 많이 이제 늘어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타임 윈도우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이야기하던 것들이 3시간 반에서 4시간 반 급기야는 최근에 이제 24시간까지 골든 타임이 늘어나면서 재혈관 시술을 받아야 되는 캔디데이트가 해당되는 환자들이 이제 4%에서 40%까지 급증하면서 뇌혈관 전문의의 부담이 증가되고 저처럼 이제 도망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사실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미국 자마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2000년대랑 비교했을 때 2016년도에 MRI랑 CT의 검사 건수가 이제 2배 가까이 폭증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 기간 동안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그만큼 늘어났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번아웃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학에 있는 영상의학과 의사들도 탈출 러시가 이제 있으면서 대학에 있는 영상의학과 교수님들도 전공의를 교육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전공의와 대화를 할 시간이 없다라는 호소를 할 정도로 영상 판독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외주로 지금 판독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주 판독은 클리니컬 인포메이션 없이 판독이 일어나다 보니 어떤 판독의 정확도나 임상 의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문제들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저게 과연 왜 판독을 하는 건가라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그런 갭을 단순히 이제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또 검사해야 되는 건수나 우리가 봐야 되는 정보들은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한 모종의 중간자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중간자의 역할을 결국 이제 인공지능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뇌혈관 질환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다 접고 뇌혈관 하나만 해도 지금 제대로 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저희는 뇌혈관 질환 하나만 하고 있고요. 비조형 CT부터 시작해서 CT 혈관 영상, 관류 영상, 확산 강조 MRI 영상을 포함해서 이제 뇌혈관 환자들이 찍게 되는 모든 영상에 대한 기초적인 인공지능 영상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주력 상품으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조형 CT에서 시술을 해야 되는 큰 혈관이 막혀 있는 것을 예측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측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혈관 영상을 찍으면 혈관이 직접 보이기 때문에 그건 디텍션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이거는 비조형 CT, 혈관이 보이지 않는 CT를 찍어서 큰 혈관이 막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변화들을 감지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술을 해야 되는 환자를 가려내겠다라는 일종의 이제 스크리닝 툴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딕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딥러닝을 쓰지 않았습니다. 딥러닝을 썼더니 인터널 베리데이션에서 인터널 테스트에서는 성능이 아주 잘 나오는데 외부 데이터로 딱 나갔더니 성능이 폭망해서 딥러닝을 포기했고 지금 저희는 머신러닝을 쓰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썼을 때 두 가지 장점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외부 데이터, 도메인 밖에 벗어나 있는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로버스트니스가 유지가 된다라는 첫 번째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explainable 해집니다. 예, 머신러닝을 썼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들이 이 판단에 기여를 하고 했는지에 대한 결과들을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의사가 봤을 때 인공지능이 이렇게 해서 이걸 큰 혈관이 막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구나라는 걸 보여준다면 훨씬 더 이제 컨빈싱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인터널 베리데이션과 익스터널 베리데이션에서 다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고 실제로 이제 팩스에 연동이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보입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증상을 잘 알고 있는 뇌혈관 질환 전문가는 이 환자가 왼쪽 헤미스피어가 오른쪽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음영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상대적인 이제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게 퓨처럴이 없는 CT라고만 생각하지 여기서 정보를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인공지능 솔루션을 활용을 했을 때 이런 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과연 임상에서 어디에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될까?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내과나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다가 환자가 심방세동이 있어서 원래는 항응고제를 먹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항응고제를 중단하고 있던 환자가 야간에 뇌졸중이 생겼을 때 사실은 넌 컨트라스트 CT만 찍고 출혈이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아침까지 이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부직이 있습니다. 특히 정형외과에서 수술받은 환자의 경우 또 우연찮게 마비가 온 쪽이 수술받은 다리다. 이러면 이제 밤에 CT 찍고 해모리지 없네요. 그러면 이제 아침까지 쭉 기다리고 있고 컨설트만 딱 써놨다가 아침에 이제 컨설트를 딱 보러 가면 우와 큰일 났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in hospital stroke이 onset to puncture 시술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깁니다. 아웃 오브 하스피탈보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지연되는 환자들, 진단이 지연되는 환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솔루션들이 스크리닝과 필터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뇌경색 환자의 3분의 2가 이제 1차적으로는 비전문가들이 있는 병원들을 방문을 하기 때문에 시술이 필요한 환자를 빠르게 가려내서 시술을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CT 혈관 영상에서 직접 큰 혈관이 막혀 있는 거를 찾아주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자동으로 개발을 해서 이때 히트맵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임상 시험을 통해서도 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고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은 디스탈 베슬의 오클루전의 경우에도 민감도는 70%, 특이도는 80%.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영상의학과나 신경과 선생님들은 이거를 어디다 쓰냐. 혈관 영상 찍어서 3차원으로 렌더링 해가지고 딱 보면 막혀있는 거 딱 보이는데 그거 뭐 이것도 못하면 인공지능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2020년도에 AJNR이라는 저널에 리포트가 된 걸 보면 뉴로 레디올로지스트조차도 디지털 MCA 오클루전을 한 26%는 미스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CT 혈관 영상 찍고 MRI도 찍고 환자 증상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후양적으로 다시 CT 혈관 영상을 보면 잘 보입니다. 막혀있는 데가. 답을 다 알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필드에서 아무 정보 없이 CT 혈관 영상만을 딱 놓고 봤을 때 과연 뒤쪽에 있는 혈관의 오클루전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에 지금 이제 밸리데이션 목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아까 이제 non-contextual CT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인공지능 솔루션들이 만나게 되는 큰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저는 세상에 그렇게 그 CT의 필터가 많은 줄 몰랐는데요. 이 벤더들, 지멘스인지 필립스인지 도시반지 뭐 캐논인지에 따라서 CT가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은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자기 눈에 필터를 걸어놓고 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본다는 게 직접 실제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보는 건 아니죠. 저희가 알고 있는 배운 기억과 경험으로 의존해서 한번 필터를 거쳐서 보기 때문에 내 눈에는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 CT 영상이 그 CT의 시그널들을 모두 다 숫자로 파악하는 인공지능에게는 완전히 이게 다른 영상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도메인에서 조금만 벗어나 있는 데이터를 만나게 되면 이걸 과연 믿고 이렇게 상품이라고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 실제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저희의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뭐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던 두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연구를 하고 밸리데이션을 하고 개발을 하고 하는 건 다 대학병원의 데이터로 개발을 하지만 실제 이 솔루션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차 병원과 2차 병원의 데이터는 대학병원의 데이터와 너무 다릅니다. 영상의 퀄리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환자의 풀과 디지즈의 프리벌런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이 다른 사용처도 다르고요. 의사들의 인공지능 결과에 대한 해석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고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런 문제들이 인공지능이 넘어서야 될 가장 큰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MRI에서 이렇게 병변을 객관적으로 잘 측정해 줄 수 있는 병변을 볼루메트릭하게 측정해 줄 수 있는 솔루션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런 측정 방법이 기존에는 측정할 수 없었던
소수점 자리에서의 아주 정확한 측정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임상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그 선배님이신 교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이제 이 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없으면 매니지할 수 없다라는 이제 독일의 그 경제학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분당서울대병원 데이터를 17년 동안 수집을 해서 그중에 2번 이상 MRI를 촬영한 환자를 대상으로 병변의 부피를 인공지능이 측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연구를 2가지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6,000명이면 이제 DWI로 따지면 12,000건이고 영상 슬라이스로 따지면 대략 한 40만 장쯤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물론 누군가를 시키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몇 명을 시켜야 되고 몇 년을 시켜야 될지 사실 불가능한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걸 손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그릴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뇌경색의 부피가 소수점 단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인트라레이터의 베리어빌리티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피의 변화를 과연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은 똑같은 데이터를 넣으면 무조건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미세한 볼루메트릭 스터디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제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요. 팔로우 영상에서 볼륨이 감소를 하면 환자의 예후가 좋다. 뇌경색 부피가 줄어들면 환자의 예후가 좋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누구도 이제 할 수 없었던 이런 연구들을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전체 뇌경색 환자들 중에 한 25%는 일주일 내에 뇌경색의 부피가 오히려 줄어든다라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아웃컴 스터디, 아웃컴을 개선시키기 위한 일종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할 때 사실은 뇌경색의 여러 가지 아웃컴들 중에 뭐 아마 심근경색도 비슷할 것 같지만 우리가 서브젝티브한 아웃컴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브젝티브한 아웃컴은 아웃컴에 매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오브젝티브한 아웃컴을 가지고 뭔가 클리니컬 트라이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뇌경색의 부피 증가를 몇 % 이하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류 영상이라는 걸 또 제가 분석하는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워낙 이제 고가를 받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좀 컨셉이 싼데 비싼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저희 이제 회사의 목표가 돼서 그렇게 개발을 해서 미국 솔루션과의 밸리데이션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몇 가지 발견을 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뇌경색 환자들은 심장에서 혈전이 날라온 환자들이 굉장히 대다수입니다. 대다수다 보니 상대적으로 축부순환이 덜 발달돼 있고 뇌경색의 부피 증가도 빠른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혈관 자체의 동맥경화로 인해서 생긴 뇌경색 환자들이 좀 더 비율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뇌경색의 부피 증가 속도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환자들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이 스레스홀드를 적용을 했을 때 우리나라 환자들은 조기에 인팍을 팔로우를 해보면 굉장히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 환자들의 잘 맞는 이런 기준들을 이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미국 회사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뭐 그렇게 매력적이고 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지만 저희는 이제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받아서 그걸 가지고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솔루션들이 이렇게 연동이 돼서 환자에게 이제 적용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이제 저희 문제점들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인공지능을 조금 이제 파이썬이나 인공지능을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씩 얼굴을 만나보셨을 이제 앤드류 응이 작년에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2가지 인공지능이 극복해야 될 문제점 중에 하나로 이제 롱테일 프로블럼을 지적을 했습니다. 롱테일 프로블럼은 사실 이제 의사들이 처음에 인공지능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대했던 거는 이렇게 아리까리한 거, 애매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인공지능이 답을 탁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얘밖에 없습니다. 그냥 흔한 거. 누가 봐도 이거 답을 알 수 있는 거, 쉬운 거 이런 것들만을 잔뜩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키다 보니 이런 건 잘 하는데요. 이렇게 가면 이제 어렵습니다. 그럼 이걸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해결이 될 수 있느냐?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케이스 리포트를 할 법한 레어한 케이스들이 뒤에 계속 붙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레어한 케이스에 대한 학습은 끝까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고요. 결국은 현재 우리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딥러닝이 갖고 있는 컨셉 자체는 내가 학습한 데이터 전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웨이트 값을 뽑아내는 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대로 수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참 극복하기 어렵고 실제로 저희도 똑같은 크기의 작은 뇌경색이지만 병변이 잘 생기는 위치에 생긴 것들은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잘 찾지만 레어한 위치에 생기는 뇌경색은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레어한 위치에 생기는 뇌경색이 진짜 뇌경색일까라는 조금은 더 근본적인 질문도 갖고 있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질환 모델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카카오에서 만든 체스트 엑스레이 모델은 다양한 질환들을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제 체스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짜 레어한 디지즈에 대해서 성능이 얼마나 나올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저희 MRI도 마찬가지로 주로는 저희가 뇌경색 환자들만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뇌경색 환자 이외에 MRI 영상에서 고신호 강도를 보일 수 있는 병변들의 환자들은 감별이 안 됩니다. 그거는 결국은 클리니컬 인포메이션 없이 레디올로지컬한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받아들일 때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뇌경색이 아닌데 뇌경색이라고 한다라고 자꾸 이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 괴롭죠. 그러려면 이제 튜머도 학습해야 되고 뭐 메타볼릭도 학습해야 되고 이것도 학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모델 성능은 점점 떨어지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결국은 어떤 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 끝에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민감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델들을 개발을 했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민감도를 끌어올리면 트레이드오프 반대급부로 이제 특이도는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이도가 떨어지면 민감도가 올라가고 특이도가 떨어지면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 좋아하십니다. 와, 이거 안 놓친다. 근데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은 안 봐야 될 걸 한 번 더 봐야 된다. 이거는 못 쓸 거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방법이나 사용처에 따라서 인공지능 모델을 달리 가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적하시는 게 스레스홀드를 조금 조절해가지고 민감도 특이도를 좀 바꿔주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대규모 데이터로 잘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은 확률값이 바이모달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레스홀드를 조금 바꾼다고 해서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피시티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학습을 해서 제시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또 저희 인공지능 회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지만 뭐 요건 먹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메인 시프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이 10개의 DWI라고 부르는 MRI 영상이 다 고만고만하게 비슷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미 다양한 영상들에 익숙해져 있고 제 눈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이 영상들의 가장 기본적인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나 백그라운드 노이즈만 봐도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별개의 영상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헤드폰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멀리서 보면 귀여운 강아지처럼 보입니다. 강아지가 아니죠. 근데 아마 사람은 요거 레이블링 하라 그러면 강아지라고 레이블링 할 것 같은데요. 사람이 보는 영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를 본다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한번 거친 정보를 나는 본다라고 보통은 이제 오해를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보는 영상과 인공지능이 철저히 수학적으로 숫자로 보는 영상의 세계는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그 언어들 사이에서의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재 저희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회사들과 그 회사들 내에 또 저처럼 의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해주실 패널 분들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한 디지털 임상의학회 홍광일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톨릭대학교 순환기내과 윤종창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서로 앉아 계신 분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박민정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홍광일 이사장님부터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광일입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 올해가 아마 AI 원년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나온 지는 벌써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정말 재밌는 주제로 그 강의도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조금 이렇게 뭐 멘트를 드리면은 실제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우리도 이제 내시경을 하거나 뭐 초음파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검사들을 엑스레이를 찍거나 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를 많이 도와주는 그런 AI 솔루션들이 있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아마 그 강의하셨던 우리 그 유희선 선생님께서 되게 좀 재밌는 우리 고민거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매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좀 그 앞에 이경준 선생님께서도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CT를 이용을 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김정민 선생님 아까 얘기하셨던 엑스레이를 이용한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롭긴 한데요. 먼저 우리 김종민 선생님 혹시 엑스레이를 체스트 PA 한 장만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추출을 해서 했다고 아까 뭐 제너레이티브 AI를 이용하시다는데 보통 체스트를 두 장을 써서 해야지 뭐 3D로 보통 나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나요? 사실 그게 뭐 앞서 이제 문제점 많이 지적하긴 했는데 그게 사실 AI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레터럴하고 뭐 PA 이렇게 투장했으면은 결과 자체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제가 이제 CT하고 이제 보면은 저희가 데스 정보를 무조건 알 수 있고 그리고 CT와 엑스레이는 어찌됐건 물리적으로는 서로 연관성이 생기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간이 사실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인공지능이 이제 풀 수 있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의 예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경준 선생님 그 앞에서 선생님 그 김정민 선생님 얘기하신 것 중에 혹시 그 이게 페이크 영상 같은 게 들어오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페이크 영상 네. 그 생성형 네, 생성형에서. 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아까 그 노이즈 문제도 나오고 그 선생님 그 류희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프로토콜에 따라서 계속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해결하기 굉장히 되게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저도 이제 초음파 영상 다루다 보니까 노이즈 레벨이 좀만 달라져도 결과가 막 많이 변동되고 그러거든요. 실제로도. 근데 이제 그거를 최근에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예전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할루시네이션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 할루시네이션은 아니고 다른 용어로 이제 표현해가지고 노이즈 좀 첨가됐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 2, 3년 전에는 많이 연구를 하다가 지금은 연구를 또 안 하게 좀 많이 사그라든 게 아예 데이터로 좀 많이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말 많이 모아가지고 넣게 되면은 그것조차도 그냥 다 커버를 하는 AI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트렌드 자체가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의료 AI는 좀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 모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더 그 규제가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어쨌든 데이터를 더 많이 모아가지고 갈 것이다. 이런 건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일반 들으시는 청중분들께서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오늘 오셨는 세 분의 연자님들께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궁금하신 부분들도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종찬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윤종찬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훌륭한 강의를 현장에서 듣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앞서 첫 번째로 강의해 주셨던 이경준 선생님께서 이제 AI가 사람을 대체하진 않지만 AI를 사용하는 뭐 휴먼 혹은 의사가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나 의사를 대체할 거다. 이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됐고요.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홍광일 이사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 한 장을 가지고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CT는 앱도미널 CT든 체스트 CT든 그건 이제 정보가 여러 디멘전의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바디 컴포지션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이제 추출해내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엑스레이 심플 하나만 가지고 이게
그 익스프레션, 인스피레이션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촬영됐을 거고 아마 여러 가지 또 그런 디멘전도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텐데 과연 이렇게 엑스레이 한 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내게 되는 그 근거가 이게 레졸루션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청 많은 데이터가 모아졌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학습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퀘스천업을 하다기보다 이게 가능해진 근거를 이제 또 임상 의사들은 궁금해 할 수 있거든요. 체스트 CT라면 이게 여러 각도의 디멘전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추출해 나누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체스트 P 한 장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설명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는 이게 분명히 정보의 그런 제한이 있을 테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게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김종민 선생님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데이터량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면은 대부분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오픈 AI나 이런 데가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뭐 데이터량 자체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실 그게 가능했던 이유 자체가 데이터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에서 제너레이티브 AI를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데이터일 것 같고요. 사실 조금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단순히 사실 우리가 기존에 많은 연구들에서 사실 인공지능이 있기 이전에도 수많은 연구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거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게 이제 일종의 의료 물리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개념을 적용해서 그것들을 풀어왔었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너레이티브 AI가 사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말을 탄 우주인 뭐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걸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여러 의료 물리학 개념과 결합이 된다 그러면은 이 일종의 데이터 컨시스턴시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종의 이제 로또 복권을 긁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류희선 선생님한테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또 임상에서 실제로 진료를 하셨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했던 뭐 그런 의사로서의 그런 진료했던 경험들 같이 녹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거예요. 이제 벤더마다 의료 영상이 다른데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각자 AI를 탑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는 않는지 비슷한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뭐 지멘스에서 나온 기계는 지멘스에 필요한 AI가 탑재돼야지만 가장 잘 예측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 통섭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런 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벤더에 디펜던트한 AI 솔루션이 뭐 모든 뭐 스트로크이든 튜머든 뭐 어떤 종류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그런 뉴로 레디올로지나 뉴로 영상에서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벤더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벤더에서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특히 이제 영상의 퀄리티를 올려줄 수 있는 레졸루션 업스케일링하는 솔루션들은 다 자기 나름의 솔루션을 만들어서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질환 진단과 판독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실 이제 그거는 벤더 디펜던트하다기보다는 사실 클리니션이 디펜던트하거나 피지션이 디펜던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회사에서는 그 이미지만 가지고는 개발하는 데는 아무래도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표준화를 시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인공지능의 학습 가능하고 또 인프런스가 가능한 방향으로 영상들을 표준화시키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벤더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 영상을 만들어내는 필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일종의 테크니컬한 노하우고 비밀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특히 의료 영상을 하는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이 다양한 벤더에서 나온 영상들을 어떻게 하면 비슷한 영상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도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일환으로 뭐 제너레이티브 AI도 쓰고 있고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제 이경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것저것 해보니까 잘 모르겠고 일단 많이 모아가지고 얘도 덮고 저것도 덮고 이것도 덮으면 결국은 다 덮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흘러가고는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박민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그 의료 AI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분야였었는데 그 세 분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생하게 얘기해 주셔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간 느낌이 됩니다. 임상에서 느끼신 그 처절한 고민들도 사실 공감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저가 질문할 거는 사실 제가 그 내과 전공의 시절에 워낙 이미지 그 모달리티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영상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 항상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을 되게 괴롭히고 약간 찾아갔던 그 경험들이 그 많은데요. 그래서 그 영상의학과 입장에서는 그 임상 정보를 알고 싶어하고 저희는 영상을 해석하는 스킬을 알고 싶어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미지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임상 정보가 추가가 된다면 좀 더 그 진단의 그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제가 답을 드리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명하시고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그 임상 정보의 추가가 사실은 인공지능 솔루션의 제너럴라이저빌리티에는 사실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유니버설한 AI가 나오기는 어렵고요. 뭐 예를 들면 뇌졸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 사람의 신경학적 증상을 좀 디테일하게 집어넣으면 당연히 성능은 올라갈 겁니다. 근데 과연 이 솔루션을 써야 되는 비전문가들이 그런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을 캐치해서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냐는 조금 이제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최소한의 인포메이션,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만을 가지고 잘 작동하는 사실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결국은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지금 뭐 멀티모달 AI들이 많이 이제 고민들이 되고 있고요. 그 멀티모달 AI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 그 멀티모달한 인포메이션을 다 있어야지만 작동하는 AI가 아니라 조금은 빈틈이 있고 조금은 이가 빠져 있어도 인포메이션의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AI가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데까지 접근하기에는 이 다양한 디멘전의 데이터를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도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사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멀티모달 AI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여러 이슈는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우선은 사실 저희가 진행 중인 부분이어가 좀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사실 오늘 뭐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최동주 교수님 팀하고 해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CXR 솔루션 그리고 임상 랩 데이터 사실 랩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안 되긴 하는데요. 잘 추려진 랩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하트 페일리어를 예측하는 사실 진단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일종의 랩 데이터와 이제 레디올로지컬한 데이터가 합쳐지면 약간 예측 모델의 성능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런 형태로 이제 좀 큰 범주에서는 개발이 시도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네. 제가 아마도 그게 AI가 지금 막 발전하는 그런 때라서 그런 것 같고 아마 그 보통 경우에 우리 핸드폰도 온 디바이스로 그러니까 AI가 막 온 디바이스 들어오면은 그 시장이 좀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AI도 발전하면은 그렇게 각 그 질환별 혹은 뭐 임상 데이터 뭐 여러 가지 랩 데이터들도 넣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AI 현재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런 그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들은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 병원에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아마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우리가 이제 이걸 진료실에 썼을 때 그럼 이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정말 지금 도입을 하는 게 맞느냐 혹은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를 잠깐 보고 있다가 조금 더 있다 도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의견 한번 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실제적으로 청중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걸 것 같거든요. 네, 선생님부터. 이게 되게 핵심적인 질문이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그 개발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많이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많이 설치도 해가지고 가서 이제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하면은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이게 어떤 익숙해지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는 문제 때문에 이건 오히려 불편하다 내지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이제 쓴소리도 많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또 뭐 도움이 되고 좋다라고 이제 말씀도 많이 주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3개월 이상 쓰시면은 분명히 편의성을 발견을 하세요. 이 AI가 주는 어떤
그 내가 보지 못했던 걸 하나쯤 발견해주는 경험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얘가 나를 도와주네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통의 경우 일정 기간 사용을 하셨을 때 대부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많이 주셨고, 두 번째는 약간 트리아지 기능 쪽에 좀 더 특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얘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약간 이런 위주로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흉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특히 나이가 이제 좀 그러니까 어린 환자분들이고 AI가 없다라고 했으면은 굉장히 빠르게 한번 넘기고 넘어간다.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유용하고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런 피드백을 저희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한번 도입을 검토를 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민 리더님. 사실 뭐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네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유희선 선생님께서 좀 더 좋은 답변을 주실 것 같긴 한데, 당연히 병원의 수익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의료 AI를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병원의 수익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같이 계속 고민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솔루션이 병원에 뭐 예를 들어서 건강 검진해라든지 아니면은 그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에올타 애뉴리즘을 볼 수 있다라면은 그게 CT 검사와 연계시킬 수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병원의 수익 모델과 연계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도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휘선 선생님. 네. 네. 지금이 적기입니다. 네. 네. 사실 뭐 이경준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도 인공지능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심전도에 자동 판독이 찍히지 않으면 심장내과 컨설트가 폭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인공지능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가지고 보시다 보면 이게 자꾸 이제 못하고 이것도 못 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이거 내가 놓칠 뻔했는데 얘가 디텍션을 해줬다라는 필터링의 경험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신다면 모든 케이스를 다 들여다보지는 않겠지만 좀 애매하거나 이거 좀 빨리빨리 봐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디언스 분께서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수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데이터 양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정하시는지요? 중국 같으면 데이터가 훨씬 많을 건데 사실 중국 데이터 저희 신뢰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준 교수님 부탁드려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데이터 퀄리티 따라서 결국에는 그 개발 프로덕트의 이제 퀄리티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좌우가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데이터가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이제 전략적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노이즈하고 오염이 된 데이터다라고 할지라도 그 양으로 커버를 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이제 좀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더 적은 데이터로 좀 승부를 하기도 하고, 요거는 사실 애플리케이션 따라서 좀 다른 전략을 사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희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자기들 1,600만 건 가지고 학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를 다 보정을 하거나 그 일일이 레이블링 해서 사용하지는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단순하게 판독문하고 같이 그냥 다 제공을 해가지고 카바를 한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양으로 그냥 승부를 해가지고 그냥 그 양에서 오는 어떤 강력함으로 카바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좌우가 돼야 되고, 당연히 이제 보정이 되고 더 고급 데이터를 쓰게 되면은 훨씬 성능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다. 그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료 AI가 앞으로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아니면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모두 다 해보신 우리 유희선 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현재 전반적인 인공지능의 흐름 자체가 약간은 포즈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템포 쉬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여러 가지 단점들과 제한점들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현재의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으로서는 알고리즘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이 패러다임에서는 역할을 대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도 슈퍼바이즈드 러닝, 즉 전문가가 답을 만들어 놓은 걸로 학습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모든 것들을 다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의사를 업무석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이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에는 결국은 최후의 게이트 키퍼 역할은 임상 의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 이거를 인공지능 AI를 사용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는 퍼스트 비짓을 하거나 이런 이제 1차 의료기관이거나 아니면 세컨 비짓을 하는 중소병원이거나 이런 병원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스크리닝 툴 그리고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를 가지는 거가 가장 현재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목적일 것 같은데요. 현재 모든 데이터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병원이나 이제 3차 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가지고 있고 이런 데이터가 다 다르다고 하신다면 이런 퍼스트 비짓이나 세컨 비짓하는 병원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AI를 만드는 것에 대한 거라든지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병원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개인 병원과 중소병원이나 아니면은 대학병원이나 3차 병원 이상 이렇게 적용하는 이런 맞춤형 AI라든지 이런 것들 일단 뭐 저는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건 쉬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시고 사실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3차 병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하고 밸리데이션한 인공지능이 과연 1차 병원에 2차 병원에 갔을 때는 환자의 아웃컴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진료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금 그 어떤 결과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문제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1차 병원, 2차 병원 IRB조차 없기 때문에 과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출발점부터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요. 그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의 연구 의지를 떠나서 아예 인프라조차도 갖춰져 있는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게 연구가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희 민간 차원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뭐 리딩을 해서 연구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종의 우리 정부에서의 뭔가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대한 디지털 임상의학회에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렇게 여기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대변해서 가끔 가다 보면은 AI를 이렇게 개발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그 선생님들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가라든지 이게 의료계 관련된 부분은 너무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보수적인 이런 부분들을 수가도 마찬가지긴 하고 뭐 물론 의사를 당연히 보조하는 그런 역할에 그쳐야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료 산업도 있고 뭐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굉장히 많은 그런 랭귀지를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로 결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의료 현장에서 보면은 우리 진료 현장은 당연히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박성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디지털임상의학회가 이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나 업그레이드 되는 향상되는 그런 이런 AI라든지 이런 진료 솔루션들을 계속 접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 제공할 그런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 규제라든지 수가 이런 데서도 좀 많이 노력을 하려고 사실은 학회를 통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질문 감사드려요. AI가 민감도, 특이도가 회사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 AI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가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김종민 리더님 어떠세요? 사실 이 부분은 아까 류희선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같은 AI 모델이라 그러면 당연히 차이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경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을 쌓다 보면은 이런 여러 회사들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의 임상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당연히 과마다 요구하는 조건도 사실 다를 거라서요. 이런 부분은 실제 임상에 적용해 가면서 조금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네.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세 분이 다 뭐 연구도 하시지만은 다 기업을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아까도 홍광일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수익 모델이 잘 정착이 돼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야 더 퍼포먼스가 좋은 AI 모델을 저희한테 이제 저희 같은 수요자 임상 의사들한테 제공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저는 뭐 이런데 뭐 문외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규제가 많아서 이런 수익화하고 이런 거를 이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이게 또 팔려야지 또 그 다음 단계 물론 이제 투자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가 그걸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공감대를 여기 시청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한테 좀 해주신다는 입장에서 아니면 뭐 미국이나 유럽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잠깐 언급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는 JLK가 사실 가장 앞서 있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가 좀 많은데 사실 맞습니다. 사실 그 이제 수가 부분이 사실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는 어쨌든 식약처나 이제 보건복지부나 다 노력들을 하고 있고 많이 이제 배려를 해주시려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허들이 되게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그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굉장히 그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커버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이게 공급이 되려고 하면 병원 입장에서도 어떤 수가라는 좀 이로운 점이 있어야 이제 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실 텐데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준비 단계이고 또 이제 가고는 있는데 이제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거라고는 이제 거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공감을 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이제 언젠가는 또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AI가 판독을 그러니까 프렐리미너리 한 게 그냥 일반 영상의학과 판독보다 수가가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네네. 지금 보통 제가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은 영상의학과에서 그 판독하시는 수가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인정해 준다라는 게 이제 네. 대체적인 가이드라인인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나온 네. 가이드라인. 예. 유리선 선생님 혹시 또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살려주십시오. 사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허들을 겪을 때마다 결국은 이제 자꾸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맞아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데이터와 우리나라의 의료 인프라가 사실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좋은 인프라와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에비던스를 더 쌓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우리나라 데이터로 우리나라에서 에비던스를 쌓은 결과를 가지고 해외에서 콜이 와서 해외로 시장 진출하면 좋겠는데 그런 이제 척박한 환경에서 버티질 못하고 결국은 자꾸 이제 해외 시장에서 먼저 해외 데이터를 가지고 해외 의사들과 자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은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우리 듣고 계시는 임상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수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연구에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들으시는 청중분들께서 이 세 회사분들께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 성함만 있으시면은 되고 어느 회사인지 다 나오니까요. 연락하셔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 비용은 어떤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의 연자분들 매우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세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대한디지털 임상의학계 홍광일 이사장님과 윤종찬 선생님, 박민정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감사드리는 것은 4차 디지털 헬스 연구회 웹 심포지움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질문해 주신 청중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 다음 제5차 심포지움에 때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